안녕하세요. 경영지도서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서입니다. 예, 안광호 교수의 마케팅 원론 8판, 이번 시간에는 6장, ST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택, 포지셔닝 요 세 가지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의 배경 그래가지고 이제 대량 마케팅, 제품 다양화 마케팅, 표적 시장 마케팅. 이거는 마케팅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20세기 초에는 이제 포드의 티카로 대변되는 대량 마케팅이죠. 그러다가 이제 쥐도스로 대변되는 제품 다양화 마케팅이 등장했다. 그러다가 이제 표적 마케팅이 등장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가 이제 필요하게 됐다.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표적 마케팅의 단계, 이렇게 진행된다 이 얘기고, 시장 세분화의 의의, 이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2011년도에 기출이 됐던 내용이고, 시장 세분화의 기준, 요거는 2020년도에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지리적 변수, 인구 통계적 변수, 심리도식적 변수, 행동적 변수, 요런 변수는 요게 2020년에 출제가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행동적 변수 그래가지고 이런 걸 쭉 써놓고 있는데, 요게 작년에 출제가 됐었죠. 행동적 변수라고 써놓고 있는 게 이제 구매 시점, 사용 상황, 그리고 추구 편익에 의한 시장 세분화, 사용 경험에 의한 시장 세분화, 그리고 사용률 또는 구매량 또는 사용량, 이거에 대한 시장 세분화. 그런데 이게 충성도라든가 제품 태도, 이게 행동적 변수인가요? 제품 태도가 행동적 변수인가? 그거는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단계, 구매 단계는 그거죠. 이제 현재 인지 단계냐, 아니면 태도 형성 단계냐, 아니면은 이제 구매 직전에 있는 그런 단계냐, 요게 이제 구매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안광호 교수의 그 교재 안에는 행동적 변수 그래가지고 요런 변수들을 써놓고 있는데요. 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스킵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B2B 시장의 세분화 변수 그래가지고 이런 걸 써놓고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구 통계 변수, 이거는 기업의 규모, 위치, 업종, 요걸 가지고 이제 기업을 구분을 한다 이 얘기고, 운영 변수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제 운영 능력, 요걸 가지고 기업을 구분을 한다 그거고, 구매 접근 변수 그래가지고 그 기업의 조직 구조, 그리고 구매 정책, 그리고 권력 구조, 이걸 가지고 기업 구분한다. 그리고 상황 변수, 구매의 긴급성이라든가 구매 용도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 그거고요. 개인적 특성, 그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그 구매센터 개인의 위험 태도, 그리고 공급자에 대한 충성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장 세분화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참고로 그 논술 300 교재에 나와 있는 B2B 시장, 즉 산업 시장이죠. 산업 시장의 세분화 변수는 유동근 교수의 교재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이제 써놓고 있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그거나 이거나 거의 유사합니다. 아마 웹스터 윈드 그 모델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지고 써놨을 테니까 아마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세분화 요건, 이거는 뭐 당연히 다들 아시죠.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시장 규모가 충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차별화 가능성이라고 해서 써놓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수요 동질성, 이거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보통 이제 수요 동질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차별화 가능성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이게 뭔 내용인가 해서 읽어봤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요 동질성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동일한 마케팅 자극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행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마케팅 비용이 적절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시장 세분화와 관련돼서는 이런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최근에 다 출제됐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표적 시장도 최근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세분 시장 평가 그래가지고 그 세분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을 평가해야 된다. 시장의 구조를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의 자원과 목표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세분 시장을 평가를 해서 그 세분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선택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 내용인데 2019년도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조금 스킵을 해도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표적 시장을 선택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마케팅 유형 세 가지가 있죠. 무차별적 마케팅, 차별적 마케팅, 집중 마케팅. 예, 요건 2015년도에 출제가 됐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2019년도에 출제 같이 요때 출제될 때 요것도 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요것도 물어보면서 동시에 요때 고려해야 될 사항도 같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2019년도에 출제가 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시장 공략 전략의 선택 그래가지고 자원이 제한적이면은 집중화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이 다양하면은 차별적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제품이 만약에 균일하다라고 하면 예 무차별적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PLC 시장 위치에서 단일 제품 라인의 신제품이다. 그러니까 제품 라인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신제품이다라고 하면 굳이 차별적 마케팅을 할 필요 없이 무차별 마케팅이나 집중화 마케팅을 하면 될 거다 이 얘기고요. 시장이 다양하지 않고 만약에 시장 니즈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무차별 마케팅을 하면 될 거다. 그리고 경영자 선택인데 경쟁자가 무차별 마케팅을 하면 자사는 차별적 마케팅이나 집중화 마케팅을 하면 될 거다. 예, 이게 2019년도에 이거 물어보면서 이때 각각의 마케팅을 선택을 할 때 고려사항을 물어봐라 라는 게 결국 이거를 물어본 그 내용일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2019년도에 다 출제가 된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지셔닝으로 넘어가면 예, 포지셔닝의 의의 요거는 2013년도에 출제가 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 전략 그래가지고 속성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고 추구 편입 포지셔닝이 있고 사용 상황 포지셔닝, 사용자 포지셔닝, 이미지 포지셔닝 이런 포지셔닝 유형들이 있죠. 이게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사례까지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아직까지 문제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지셔닝 전략 수립 과정 예, 이거는 재작년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안광호 교재에 보면은 예, 경쟁사 대비 경쟁적 관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차별화를 구축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구축하는데 안광호 교재에 보면 항상 차별화는 요 네 가지 차별화를 제시하고 있어요. 제품 차별화, 서비스 차별화, 인적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 요 네 가지를 차별화의 네 가지 큰 유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참고로 코틀러 교재에 보면 여기에 유통 차별화 그래서 하나를 더 써놓고 있습니다. 예, 코틀러 교재에는 유통 차별화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 그건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경쟁 우위를 선택을 하는데 포지셔닝에 사용할 차별점을 몇 개로 가져갈 거냐. 우리가 성능도 우수하고 디자인도 우수하다 그러면 차별점이 두 개가 되겠죠. 거기다 가격까지 뛰어나다 그러면 차별점이 세 개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차별점을 몇 개를 가져갈 거냐를 이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별점을 선택을 할 때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그러한 차별점의 중요성, 차별성, 우수성, 전달성, 선점성, 가격 적절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차별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라라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고 있는데 뭐 굳이 이런 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재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또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그런 다음에 선택한 포지션을 전달해라. 이 전달은 결국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전달을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지각도를 작성을 해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를 해봐라.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예, 이게 2021년도에 출제가 된 내용이니까 이것도 뭐 스킵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STP에서는요, 지금 출제될 만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3, 4전 안에 출제될 만한 문제는 웬만하면 다 출제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해서 이 문제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맥주 회사가 비차별 마케팅을 그동안 해오다가 최근에 시장 세분화를 하는 이유는 예, 이거 뻔합니다. 맥주 회사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죠. 우리나라 맥주는 세계에서 가장 맛없기로 유명한 맥주잖아요. 뭐 저부터도 안 먹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쓸데없는 마케팅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해외 맥주에 밀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시장 세분화 해가지고 이제 뭐 틈새라도 찾아서 이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제품 개발보다는 그냥 쓸데없이 마케팅만 하다가 이제 이 꼴 난 거잖아요. 국내 맥주 회사가. 예, 그래서 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국내 맥주 회사는.
좀 심하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시장 세분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그거 교재에 있습니다. 논술 300부 교재에 보면은 역세분화가 바람직한 경우 그래가지고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거 박찬수 교재에 쓰여 있는 교재인데 내용인데 그거 참고하시면 오히려 시장 세분화보다 역세분화가 바람직한 경우 그래가지고 한 서너 가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 변수 중에 가장 이상적인 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개인적인 판단으로 가장 이상적인 변수는요, 사이코그래픽 변수죠. 추구 편익 변수하고 사이코그래픽 변수, 즉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개성가치 라이프 스타일 변수하고 추구 편익에 의한 변수, 이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시장 세분화 변수입니다. 그런데 그 변수는요,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인구 통계적 변수 같은 경우는 외부로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의 성별, 나이, 소득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되면 빚을 내서라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때문에 그게 가장 강력한 시장 세분화 변수라고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구 편익과 라이프 스타일을 포함한 사이코그래픽 변수로 시장 세분화를 하면 가장 강력한 시장 세분화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는 그 변수로 시장 세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표적시장 선택을 위한 세부시장 평가 시 고려사항, 요거는 그 정답이 쓰여져 있죠.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시장의 구조, 그리고 자원과 목표. 요거는 뭐 정답을 써놓고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정답으로 제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 마케팅, 차별 마케팅, 집중화 마케팅의 차이,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포지셔닝이 뭐냐, 이것도 다들 알고 계실 거고, 포지셔닝에 쓰일 수 있는 경쟁적 강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는 자사의 경쟁적 강점이 될 수 있는 속성들의 집합을 쭉 나열하면 될 겁니다. 가격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사가 내세울 수 있는 품질의 속성들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쭉 나열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재포지션을 통해서 성공한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교재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베이킹 파우더가 이게 원래 그 소다빵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소다빵 가지고 그 뭡니까 달고나, 서울에서는 달고나라 그러는데 제가 살던 지방에서는 그걸 소다빵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만드는 데 쓰던 게 이제 베이킹 파우더였는데 요즘 이거 베이킹 파우더 가지고 소독제로 쓰나요? 소독제인가 뭐 하여튼 세척제인가 이런 것도 많이 쓰고, 뭐랄까 뭐 소화제 같은 걸로 쓰던가 뭐 하여튼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거 자주 보입니다. 그 하여튼 여기저기 부엌에 보면 이거 자주 보이는 거, 우리 집 부엌에도 이 베이킹 파우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교재에 재포지셔닝으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상품 중에 베이킹 파우더를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STP 포피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 물론 8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수 문제가 거의 대부분 최근에 다 출제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올해 나올 문제가 과연 있을까 조금 의아하기는 해요. 웬만한 문제는 최근에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출제된 문제라고 해도 다시 한번 유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품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제품 관리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